그러나 왜는 연합함대를 꾸려 발해만에서 치고 빠지는 아웃복서로 청이 시선을 빼앗으면서 부산이나 원산으로 병력을 실어날았고, 마지막으로 야마가타 아리모토가 직접 지휘하는 1만 8천 명의 병력이 제물포에 상륙하였을 때는 본토엔 병력이 거의 바닥날 정도를 비어 있었다. 이홍장이 전략가라면 일본 본토로 쳐들어갔다면 전쟁의 양상이 확. 그러나 청은 무능했는지 전략도 전술도 없었다. 차라리 동학 농민군과 손을 잡았더라면 이 또한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었는데, 이홍장은 완전 전의를 상실했는지 외교 협상에만 골몰했는데, 협상도 힘이 있어야 주도권을 잡는데, 거기다 결전을 앞둔 평양성 총사령관은 성완전투 한 번에 주력량을 놓은 섭지초를 동양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했다. 평양성에 주둔 중인 청군의 병력은 1만 5천에 이르렀으나 전의를 불태우는 지휘관은 그 누구도 없어서 일본군이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저지하거나 그 흔한 기습 한번 못 해보고 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평양성에 도착한 일본군은 오시마 소장 위하에 5,540명 다치미 소장에 2,160명 사토 대좌에 3,640명 노주 중좌에 5,400명 도함 16,740명이었다.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지 302년 만인 9월 15일 청나라와 일본이 공수교대로 성벽을 사이에 두고 결전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군은 병력을 셋으로 나누어 새벽 3시부터 북서쪽에서 오시마 혼성여단이 맹공을 시작했으나 아무런 엄폐물이 없는 공격 루트여서 너덜너덜해지도록 두드려 맞고 오시마 소장까지 총을 맞아가며 쓰러질 때까지 분전을 해 청군의 정신을 빼놓았다. 아침 5시 북쪽에서 다치미 소장과 사토 대자도 공격을 시작했는데 청군이 만만치 않은 게 게틀링 기관포가 불을 뿜었고, 이에 일군은 유산탄을 쏘면 밀어붙인 끝에 7시 30분경 첫 번째 요새를 점령했다. 청군의 섭지초 위역이 등이 우왕좌왕하는 중에도 좌보기만 몸을 사리지 않고 목이 쉬도록 독전을 하다가 총알을 3발이나 맞고 부상을 당하여 부하들이 부축하여 숙소로 옮기니 청 조정에서 내린 황포를 입고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모란봉은 8시에 떨어지고 그 시간 남서쪽에서 노주군단이 교대로 공격을 퍼부었는데 하라다 1등병을 포함한 11명은 우박같이 총탄이 쏟아지는 성벽을 타고 올라 현무문을 열어젖혀 기다리던 일본군이 성내로 진입했다. 얼마 후 섭지초는 백기를 올려라, 항복하라 외쳤다. 그 무렵 북서쪽과 남서쪽 일본군은 탄약이 거의 소진되었을 무렵이었으니 운이지 무능인지 항복을 했으니 퇴로를 열어달라고 하였고 안 된다고 하면서 길을 내주어 대부분의 탄약과 물자를 버리고 평양성을 빠져나가기 바빴고, 일본군은 고양이 쥐 놀리듯 사냥놀이를 즐겼다. 청은 2천의 전사자를 낸 반면 일본군은 162명의 전사자였으나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청군의 요구에 지원에 나섰다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양측 총탄에 맞아 죽거나 성벽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백성은 누굴 원망하리요. 평양 전투로 조선 땅에서 청일 전쟁은 사실상 끝나고 청은 만주로 퇴각했다. 전황이 급박해진 청은 순양함 한 척과 어뢰정 10척의 어모 아래 수송선단에 병력 4천을 실고 압록강 어기로 향하던 중 정원 진원 등이 포함된 북양함대를 만나 수송 임무를 마치고 귀환 중 일본의 연합함대와 마주치는 돌발 상황에서 전투가 발생했다. 북양함대는 전투함 12척에 철갑함은 정원, 진원을 비롯한 5척이었고 이에 맞선 외의 연합함대는 전투함 수는 12척으로 같았지만 철갑함은 전함 후소 1척뿐이었다. 또한 함재 중포도 청이 21문인데에 비해 일본은 11문밖에 되지 않았고 다만 일본 군함에는 속사포가 67문이나 되어 6문뿐인 청을 압도했으며 평균 속력도 16노트로 14노트인 청보다 기동력에서 앞섰다. 연합함대 사령관 이토 스케유키는 제1유격대장 스보이 고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함대를 종대로 앞으로 나란히 시키는 단종진으로 배치했다. 이에 맞선 북양함대의 정여창 제독은 일본 함대가 한 곳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짐작하고 정원, 진원을 가운데 둔 옆으로 나란히 모양의 횡진을 쳤다. 그런데 돌진해 오던 연합함대는 스보이 고조의 유격함을 선두로 갑자기 오른쪽으로 선회하면서 그들의 우세한 속사포를 쏴대자 가장 오른쪽에 있던 북양함대의 초용호가 격침되고 양리호도 대파되었다. 그렇게 돌고 또 도는 과정에서 최우미의 히에이호와 시타테호가 대열에서 이탈하여 격침위기에 몰렸으나
한 발짝 뒤에 연합함대 본진이 어모포를 날려 북양함대의 진을 흐트러뜨렸다. 설상가상으로 지휘를 하는 정원호의 신호기가 직격을 당해 지시를 내릴 방법이 없어 각자 살아남으려고 갈팡질팡하는데 반해 질서 정연하게 물러났다가 달려드는 이리떼 앞에 멧돼지처럼 농락을 당하고 있었다. 흐트러진 북양함대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분산이 되었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속사포의 벌집이 되도록 두들겨 맞은 정원호는 마스시마호를 향해 돌진에 부딪혔고 정원호의 폭탄이 마스시마 화약고에 명중했으나 두 함정은 건재하게 버텨냈다. 불타는 치원호는 동기어진 하려는 생각으로 요시노우를 향해 돌진했으나 피하면서 퍼붓는 사격에 이내 물속으로 사라지고 경원호마저 격침되었다. 3시간 후 북양함대의 정원, 진원, 치원, 경원, 레원, 정원이 모두 불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초용, 양리는 격침, 재원, 광갑은 도주한 상태였다. 기안 마스시마의 피해가 심각해 이토 사령관이 하시타테로 옮겨 타는 동안 북양함대는 일제히 퇴각해버렸다. 청해군은 군함 5척을 잃고 전사 850명 500명 부상이었고 일본 군함은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고 전사자 90명 부상자 200명의 피해를 봤을 뿐이었다. 이를 9월 17일에 벌어진 황해전이라 하는데 이날 살겠다고 풍도해전에 이어 2번이나 도망을 친 재원호 함장 방백겸은 처형되고 말았다. 황해해전 이후 북양함대는 바레만 쪽 해군기지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못했으며 일본군은 순조롭게 황해, 백길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해 요동반도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육로로 중국을 먹겠다는 구상을 하던 야마시다는 드디어 10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29일에는 호산, 구련성, 봉황성, 화원고 등을 별 피해 없이 점령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영국이 나서서 청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일본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는 선에서 서구 열강이 제안한 강화하는 이용장이 얼마 전 거절했으나 본토가 빠르게 공략당하는 시점에서는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이번엔 일본이 콧방귀를 뀌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뒤통수를 맞을까봐 속전속결을 염두에 두었으나 이젠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화약에 불을 붙인 동학도들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분노하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통신선을 절단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다. 전주의 전봉주는 일본의 경복궁 점령 직후부터 동학도의 힘만으로는 안 되며 관과 민 양반과 상놈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 전라감사 김학진과 일종의 동맹을 맺고 대응책을 협의를 하면서 내분 중이던 최시영, 손병희의 북접과도 화해하고 국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논산으로 모였다. 충청감사의 보고를 들은 일본의 꼭두각시 정부는 충청감사 박재순에게 토벌령을 내렸고 일본군도 한양, 평안, 황해, 충청, 전라 등의 주둔군에서 약간씩 차출하여 약 2,000여 명의 동비 토벌대를 급히 만들었다. 이들이 동비라고 하였으니 시위대를 넘어 반군으로 보는 것으로 10만이 넘는 동학도의 규모는 대단했으나 무기와 전쟁 수행 개념의 일본군은 살인무기 자체를 넘어 살인마였는데 거기다 명령 자체도 동학 땅을 기필코 섬멸하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사륙하라. 근거지를 초토화시켜라. 이는 대본령과 주둔군 사령관들이 잇따라 내린 명령이었다. 그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청일 전쟁은 이 땅을 벗어나 중국으로 옮겨간 시점에 후방에서 혀를 찔릴 가능성도 있었지만 만약 그 불길이 함경도로 옮겨질 경우 러시아의 개입을 우려한 나머지 마치 해충박멸하듯 동학도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없애려는 데 있었다. 11월 18일 동학군은 천안 목천 세성산에서 일본군과 정부군과 접전을 벌여 수백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고 말았다. 이어 일본군과 정부군은 동학도의 집결지인 공주를 향해 내려가고 이때 녹두장군도 김계남 부대와 합류 한양을 향해 북상중 공주에 접어들고 있었다. 12월 5일 우금티를 넘어서던 동학도들은 양산기슭 고지대에 미리 진을 치고 있던 일본군 1개 부대와 정부군 3개 부대의 협공으로 넘어오던 길을 되돌아 가려고 했으나 혼란에 빠져 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명뜰로 퇴각하고 말았다. 선두에 화승총을 든 몇백을 믿고 1만 여의 죽창을 든 동학군은 셋으로 나누어 쏟아져 들어갔으나 그들 앞에는 대포, 캐들린 기관포, 신식 소총의 밥이 될 것을 뻔한 이치였다. 금보기도 죽창을 비껴들고 앞사람을 따라서 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뒤로 돌아 설 수도 없어 몰려나갔다.
귀를 찢는 듯한 총소리에 앞서가던 사람이 쓰러지고 거기서 뒤로 돌아설 수도 없이 밀려가다가 겨우 바위 뒤에 숨어서 덜덜 떨다가 겨우 조용해진 틈을 타 도망을 치면서 보니 여기저기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서 차마 눈을 돌릴 수가 없었고 이내 공포보다 분해서 떨리기 시작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접주는 일장연설을 했다. 여러분들이 하늘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지금까지 잘 싸워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간악한 외놈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들을 몰아내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하늘이 주인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을 벌하고 이 나라를 구할 하늘인 것입니다. 자, 나라를 구하고 하늘인 세상을 만듭시다.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어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 일대는 원골로에서 아래 송방에서 산을 넘어 기다리다가 우금치를 넘어오는 2대와 양달뜸을 출발하여 뱁새울에서 우금티 쪽으로 들어오는 3대와 협공을 위해 출발을 했다. 금복도 꽃밭골산 자락에 있는 양달뜸을 지나 산을 2개나 넘어 뱁새울에서 우금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기세 좋게 죽창을 높이 들어 함성을 지르며 죽창을 비껴들고 달려나갔다. 그 고개 오른쪽 동산에서 캐들린 기관포가 불을 뿜어 협공은 무산되었고 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여 악에 바친 금복도 달려나갔다. 그리고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고 이내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흐릿하게 죽은 마누라의 얼굴과 아들 동거리 얼굴이 겹쳐 보였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누군가 자신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어쩐다요. 이미 글러버린 걸 느낀 그는 어디 사는 뉘슈. 고 부관아 송그복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금복은 소용돌이에 휘말려 숨졌다. 그렇게 무모하게 무려 40여 차례나 반복해 7,000명이나 하얀 옷과 붉은 피로 물들이고 쓰러져갔고 하늘도 못 보겠는지 흰 눈을 뿌려 덮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은 퇴각하는 동학군을 집요하게 추격하면서 쏘고 베고 때려 죽였고 항복을 해도 살려두지 않았다. 녹두장군은 퇴각 중에도 기회다 싶으면 돌아서서 반격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으로 기울어진 전세는 더 이상 그들의 꿈꾸던 사람이 하늘인 세상은 눈 속에 묻히고 외놈을 내쫓으려는 애국심도 희망이 절벽이 되고 말았다. 원평에서 약간의 저항을 했으나 원평에 들어온 관군과 외놈들은 불을 질러 많은 집들이 불타고 동학농민이 저장해두었던 나락 수백 석도 불타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녹두장군은 5,000여 명을 이끌고 자신이 일어섰던 말목장터 동쪽에 있는 성황산 한가산 도리산에 모여 9봉우리에 깃발을 세우고 진을 쳤다. 여기에 관군 230명과 외 60명이 11월 27일 11시경 한가산과 도의산을 2개 부대로 나누어 대관 윤희영과 이규식이 이끌고 공격을 수시간을 퍼부어 점령하여 거기서 패주한 동학농민군은 자연히 성황산을 몰려들었다. 한숨을 돌리려는지 쉬었다 하자는 심사인지 그날 밤을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관군과 외는 4패로 나뉘어 새벽부터 포를 쏴대고 총을 쏘면서 인근에 있던 민가에 불을 질러 사방에 연기가 자욱하고 총 포를 쏘는 소리가 가득하였다. 그렇게 열심히 날이 저물 때까지 버티다 동학농민군은 흩어지고 말았다. 그날 불타버린 집이 800호나 되었으니 모든 집들이 잿더미가 되었고 죽은 동학농민군은 40여 명에 붙잡힌 50여 명도 살해되었다. 나머지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집을 잃고 동학농민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젊은 사람을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전부 피난해 나셨다. 이튿날 아침부터 경순과 동거리가 있는 고부에는 난민들이 들이닥쳤고 동학에 나갔던 사람들을 다 죽거나 잡혀도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경순은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남편 또래의 후줄근한 사람이 금복이란 사람의 집을 찾는다며 경순을 찾아와 그간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무슨 년의 팔자가 겨우 고쳤더니 3년도 못 가서 또 과부가 되다니 에고에고 하면서 봉당에 털퍼덕 주저앉아 미투리짝을 손에 움켜쥐고 대또를 두드리며 통곡을 했다. 금복의 부음을 알린 그 사람도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다 삼배 잠방이 방귀 빠지듯 사라져버렸고 1시간도 안 되어 관군과 외놈들이 굴비처럼 오라에 묶인 동학농민들을 관하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경수는 동거리에게 아비가 죽었다는 것을 알렸고 동거를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을 뿐 어찌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철부지였다.
어떻게 시신이라도 걷어서 묻으려고 이야기를 해보니 전부 이 시국에 어디가 찾느냐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으니 차츰 정신을 차려가면 일상을 회복하고 있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밥집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한 달도 안 된 어느 땅거미 가지고 어둑어둑해질 때 저녁을 먹었으면 자빠져 자지 두 녀석은 관아 부근에서 놀고 있었는데 관아 뒷간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한참이 되어도 나오질 않아서 살펴보니 똥도 안 누면서 엉덩이를 까고 변을 보는 것처럼 입으로 푸드득 소리를 냈다. 장난기가 동한 동걸은 명구의 주머니를 뒤져서 모시껍질을 벗겨 색엽실로 만든 실뜨기를 꺼내 올가미를 만들어 거시기를 씌워 잡아당겼다. 변을 보는 신용을 하던 그 사내는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관아의 문을 지키던 군졸이 달려와 그를 잡아갔는데 잡혀있던 동학도로 잠잠해지면 뒷간 밑으로 빠져나가려 던 것이 알려졌다. 동걸의 이야기를 들은 대관 윤희영은 맹랑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난감하여 헛웃음이 나왔지만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이름을 물어보니 두 녀석의 성이 달라 각각 다른 집 아이인 줄 알았으나 너의 집으로 가보자고 하여 경순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다. 며칠을 살펴보고 부하들의 보고를 들어보니 민심으로 보나 뭘 보더라도 동거리가 여기서 살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아가며 살아갈 것이 걱정이 되어 며칠을 생각 끝에 경순을 찾았다. 먹고 살만을 하시오. 나리께서 보다시피 주막을 열어서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저지른 걸 큰아들이 한 것으로 하고 내가 임지로 갈 때 데리고 갔으면 해서 이내 예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이니 잘 생각해보게나. 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새 서방의 자식을 거느리고 사는 것도 짐이지만 감당이 어렵고 다시 팔자를 고치려고 해도 짐이 아닌가. 그리고 금복의 단 마지기 놈. 그가 마련해준 주막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저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동걸은 윤대관을 따라가게 되었다. 윤대관이 떠나는 날 그 부대를 따라 나서는 동거리에게 명구는 손을 흔들었다. 그 뒤 전라도 순천 및 황해 강원도에서 일부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였으나 모두 진압되었고 패퇴하여 김제 금구 거쳐 고부로 피신하였던 전봉주는 순창에서 지난날 부하 김경천의 밀고로 12월 2일 체포되어 일본군에게 넘겨져 서울로 압송되고 재판을 받은 뒤 교수형에 처해져 녹두꽃은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12월 14일 장흥 석대들에서 3만의 동학군이 다시 모였으나 여기서 3천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접주 김문하는 화형을 당했다.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서 청일전쟁은 압록강을 건너 파죽지세로 쳐들어가던 일은 11월 6일 금주를 점령해 여순과 북경을 차단시켜 여순은 고립되었다. 그 다음날 여순의 보루인 대련에는 황해해전의 상처투성이 북양함대가 복구 중이었는데 허망하게도 이용장의 철수 명령에 부랴부랴 달아나 수비군마저 그대로 퇴각해 그대로 무혈입성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11월 21일 새벽부터 여순 어귀에 5개 봉우리를 지키는 청군 요새에 일본군은 포격을 날렸고 8시 30분경 의자산 요새가 일본군 수중으로 떨어졌는데 그중 3개는 청해 수비병들의 도주에 버려 백병전 없이 점령되고 말았다. 정오 무렵 모든 요새가 일본군에 떨어져 오후 2시엔 여순시로 무혈 입성했다.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달아난 청군 중 일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지만 대부분 고립된 도시에 남아 살기 위해 군복을 벗어버리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이들을 색출해 주기라는 명령을 받은 일본군의 선택은 임진왜란 때처럼 보이는 중국인은 모조리 죽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본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과 며칠 전 일본군 척후병이 난도질당해 매달아 놓은 것을 보았으니 눈이 뒤집힌 일본군들은 피해 굶주린 이리대로 변해 거대한 도시는 인간 도살장으로 변해버렸다. 무스 외상은 청군이 민간인 복장으로 공격해와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변명을 했지만 희생자 가운데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토막을 내고 놀이처럼 즐기고 누가 더 많은 여성을 강간했는지까지 경쟁에 뛰어들었고 더 끔찍한 것은 몸뚱이 잃은 머리를 총검에 꽂고 행진하는 병사까지 있었다. 여순 학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일본의 호의적인 서양의 열강들은 회의적으로 변하더니 야만적이라는 보도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여순을 점령함으로써 요동반도는 일본에게 넘어가 언제든지 북경을 들이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 이에 속이 탄 이용장은 전에 없는 저자세로 일의 협상을 요구했고 요동반도와 마주하는 산동반도의 요충지이자 북양 함대의 주력이 정박해 있는 위에위 근방에 일본군을 집결시킨 상태에서 도쿄 강화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배상금만으론 어림없으니 영토를 내놓아라 라는 일측 주장에 결렬되었다. 위에위를 애워쌌다고는 하지만 해로로 옮길 수 있는 병력에는 한계가 있고 포위한 지상병력만으론 청군을 압도하기엔 부족한 것은 항구를 둘러싼 진지들의 견고하고 30척에 달하는 북양 함대가 바다 위에서 육지의 요새들을 호위하고 있어 차라리 북양 함대를 끌어내거나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황해전 이후 한사코 싸움을 피하는 북양 함대를 끌어낼 방법이 여의치 않았다. 북양 함대의 정여창 제독 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는데 콘스탄티노플의 금강만에서 투르크 함대를 막던 것처럼 입구에 쇠사슬망을 설치해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이제까지 경과만 보면 잘해야 파면이고 잘못되면 참수될 것이라는 생각에 죽든 살든 마지막이라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해는 바뀌어 1895년 1월 30일 오전 6시 일본군의 육지 쪽 병력이 육상요새로 진격해 들어가 고지를 점령하고 반자이를 외치는 순간 북양 함대의 군함에서 함포 사격을 퍼부어 어쩔 수 없이 치고 빠지기가 되었는데 결국은 큰 사상자를 내면서 해안가와 육상의 포대 한 곳씩을 점령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전과에 비해 희생은 너무 컸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일군은 연합함대가 북양함대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데 저 쇠사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인데 궁즉통이라고 어뢰정이 접근하여 약간의 구멍만 낸다면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야간 침투 위험이 따르는데 이를 수행하려면 무적 황군의 정신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다. 1월 31일 밤 어둠을 틈타 어뢰정은 은밀히 쇠사슬에 다가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본이 점령한 해안포대에서 사격이 시작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육군과 협의가 안 되었던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낮에는 포격을 해 청군을 피곤하게 하고 밤마다 특공대가 은밀히 접근하여 쇠사슬을 끊어내는 일에 매달려 어뢰정이 통과를 잇게 된 4일 밤 일본의 3개 어뢰 전대가 침투해 북양 함대와 해안포대의 포격전이 밤새도록 이어졌고 일본의 어뢰정 2척이 포격을 막고 방향을 바꾸다 좌초되어 가라앉았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겨울바다에 빠진 일본의 수병들은 물속으로 사라졌지만 청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컸다. 청이 일본 앞바다를 유유히 누비며 일본인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정원호는 엔진에 어뢰를 맞아 박살이 나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자 집중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이자 정여창은 화약고에 자폭장치를 가동하고 전원 퇴함하라는 명령을 내리고야 말았고 정원호는 위에위 밤바다와 밤하늘을 시뻘겋게 물들이다 검은 바다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야간 해전은 다음 날도 계속되어 내원 위원 보버로가 격침되고 말았고 폐색이 짓자 부하들이 정제독에게 항복을 종용했다. 증원군이 올지 모르니 11일까지만 버텨보자 라고 했으나 북경에서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쇠사슬망도 넓어져 커다란 군함도 진입을 시작하자 낮에도 수륙양면 공격을 받아 북양 함대의 피해는 커져만 갔고 해안에 즐비하던 요새도 일군에게 넘어가 급기야 9일에는 정원호마저 빼앗긴 포대의 사격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2월 11일 마침내 북경에서 연락이 왔는데 증원군 소식이 아니고 대피하여 함대를 보전하라 는 이용장의 명령에 정제독은 기가 막혔다. 도망을 치라고. 도망을 치려 한들 바다와 육지가 다 막혔는데 배에 날개를 달아 날아오르라는 것인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여창은 항복을 결정하고 교섭이 시작되자 일본 쪽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수상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 여순학살 사건을 우려하는 정여창에게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하면서 단서에 북양 함대를 파괴하지 말고 그대로 인도하라고 하면서 정제독에게 이젠 숙청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으로 망명을 하시죠. 하면서 정중하게 권했지만 저희 부하들과 인민들의 목숨을 보장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고 그는 장부답게 자살을 했고 일본군은 그의 군인다움에 감복하여 예포를 쏘아 그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북양 함대의 진원, 재원, 평원, 광병, 진변, 진중, 진북, 진서, 진동,
진남은 고스란히 일의 연합함대의 전력이 되었다. 조선의 동학군도 2월 17일 대둔산 전투를 끝으로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다. 일본은 대만을 공략하는 한편 북경 근처까지 다가와 황궁을 몽진할 준비를 서두르던 3월 이용장은 74세의 노구를 이끌고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강화 협상을 위해 시모노세키까지 간 이용장은 3월 19일 1885년 천진조약 이후 10년 만에 이토 히로부미와 다시 만난 것인데 그때와는 사정이 완전 다른 급수세적인 처지가 된 것이다. 이토는 조선의 종주권 포기, 대만, 팽오도 요동을 할양하고 3억량의 배상금을 요구하자 이용장은 너무 가혹하다며 요동과 대만은 할양지에서 제외하고 배상금도 1억량으로 깎아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이토는 좀 더 생각해보자면 일단 회담을 끝내버렸다. 일본의 입장은 전쟁 수행 능력이 한계에 다가오고 있었고 북경을 점령한다면 서구 유럽이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어떻게 변할지 몰랐으므로 두어 달 정도 시간을 끌면서 대만과 산둥을 점령하면 유리한 협상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3월 24일 고야마 도요타로라는 광적인 극우 파이참에 청왕조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식민지화해야 한다는가 이용장을 저격한 사건이 일어났다. 얼마 전 홍종우가 김옥균을 암살한 사건에 조선의 야만성을 비난하던 일본으로서는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 이용장은 탄원이 박힌 상태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협상에 임했으나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이토의 계획대로 대만을 점령한 4월 17일 전쟁 배상금은 중간선인 2억량에 단. 대만 팽오도 요동은 조금 축소된 수준에서 일에 할양하고 조선에서 손을 뗀다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일 전쟁은 끝났다. 동학농민 항쟁을 체제의 도전으로 보았던 아니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한 위정자들과 왕좌를 지키기에 눈이 먼 임금의 잘못된 판단이 토봉을 지나 국제전으로 번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초대받지 않은 일제의 침략 전쟁은 역사 앞에 부끄러워하며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전쟁으로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를 불어넣어 핵을 맞고 난 지금도 국민적 정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한 번의 시도 후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많은 신도와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을지도 국제전으로 변질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허무하게 이름 없이 생을 마감한 민초의 한을 어찌 필설로서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숙연의 짐을 금할 수가 없다. 한편 대관 윤희영을 따라다니며 밥 얻어먹는 군속 생활을 하던 동걸도 부대가 한양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따라서 올라왔다. 한참 승리의 기쁨을 누리던 일본도 뒤통수를 맞았으니 지켜보던 러시아가 그 동맹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설득해서 일본의 독주를 막으려 했으나 영국은 난감해하면서 주춤했는데 이는 인도라는 커다란 떡을 쥐고 있어서였다. 그러자 러시아는 4월 23일 영국 대신 독일과 손잡고 이른바 삼국 간섭에 나섰다. 일본이 요동을 차지할 경우 북경을 항상 위험 속에 있게 되고 조선의 독립도 유명무실해 질 수 있으므로 동양 평화를 위해선 요동을 청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본으로서는 기가 막혔지만 청일전을 가까스로 끝낸 마당의 세계국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어 이를 악물고 요동반도를 돌려주었는데 청으로서는 활짝 웃을 만큼 반가운 일이 아닌 게 러시아와 독일의 요동과 산동을 조찰하는 이름으로 사실상 할애하여야 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러시아는 러청 비밀 동맹을 체결함과 아울러 동청철도부 설권까지 획득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기세는 한풀 꺾이고 러시아의 헛기침 한 번에 꼬리를 내리는 일본을 본 주상전하와 왕후는 국제적 역학관계를 보고 인하거의를 생각했다. 음력 5월 초닷새 날 갑오개혁의 주역 김홍집이 사직하자 초대 주미 정권공사를 지낸 친미파 학부 대신 박정영을 총리 대신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윤 5월 열 나흔날 박영효 영모 사건이 터져 박영효는 일본으로 도망을 쳤고 6일준이 내무 대신 서리가 되어 사태를 수습하여야 했다. 6월 초엿새 날 주상전하와 중전을 접견한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임을 부각시켰고 주상전하와 중전은 흡족해했다. 우선 옆에 보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진 주상은 7월 초사흔 날 유배 중인 중전의 측근인 민영준, 민영주, 민영식, 민병석, 민흥식, 민영순 등 271명의 사면을 단행하고 김홍집을 다시 총리 대신에 박정영을 내무 대신에 임용하였다.
국내부 협한 이범진에게 대신에 사무를 서리하라고 명했다. 이렇게 조정은 친일파는 줄어들고 칠러파와 친미파인 정동그룹이 기용되었다. 7월 17일 훈련대의 충성심을 의심한 주상은 자신과 명성황후가 신임하던 홍계훈을 새 훈련대 연대장으로 임명했다.